오늘은 캐나다 추수감사절 연휴라 시간 관계상 영상을 짧게 만들었습니다. 이란은 저번 미사일 공격 이후 이스라엘에 추가 보복이 없다면 더 이상 공격하지 않는다면서 비긴거로 하자를 시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추가 보복을 피할 수 없다는 걸 직감했는지 최근에는 미국이 이스라엘에 기록적인 양의 무기를 공급해왔다고 비난하였습니다. 이란은 전면전을 억제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지만 자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지키는 데는 아무런 한계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미국은 과거 중동 분쟁 이후 이스라엘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과 해리스는 휴전과 인질 협상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계속 말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관리들은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며 북부 가자지구를 합병할 목적인 것 같습니다. MBC 뉴스는 이스라엘이 석유시설을 공격할 것이 유력하다면서 크게 4군데의 공격 목표로 좁혀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스라엘이 석유시설을 공격할지 의문이지만 공격한다면 아바단 정유소나 수출시설이 몰려있는 카그섬이 될 것 같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정유소를 공격한다면 이란 내부만 힘들고 육아는 크게 타격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동의를 받기가 쉬울 겁니다. 반면 원유 수출시설이 몰려있는 카그섬을 공격한다면 이란 국민들의 불편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이란 정부의 원유 수출 수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 독립 정유소들의 이란산 원유 수입 비중이 거의 50%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국도 견제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은 그동안 유대교 새해와 하마스 테러 1주년 그리고 가장 큰 명절인 욤키푸르가 있었기 때문에 보복 공격 시기를 조율한 것 같습니다. 과거 아랍과의 4차 중동 전쟁을 욤키푸르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작년에 하마스가 음악 축제 현장을 테러했던 10월 7일도 이스라엘 명절 기간에 맞춰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아무튼 미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 가능성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난무하면서 유가도 덩달아 출렁이고 있습니다. 혹시나 모를 확전에 대비해서 유가 옵션 시장의 베팅 역시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유 투기 시장에서 순매수 포지션이 역대 최저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말 그대로 공매도 세력이 늘어난 것뿐 아니라 매수 포지션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한마디로 인기 자체가 없습니다. 에너지 주식은 지난 40년 중에 코비드 때를 제외하면 가장 저렴한 수준입니다.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셰일 생산량이 거의 피크를 찍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페르미안을 포함해서 미국 전체 시추 공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미걸프만의 해양 시추를 제외한 내륙 생산량은 정체를 보입니다. 에너지 전문 데이터 기관인 리스타스에 따르면 미국 셰일의 유정 시추 및 완료는 앞으로 몇 년 동안 감소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예측이 맞다면 미국 석유 생산은 거의 정점에 도달했고 그 후로는 천천히 감소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유가는 수요보다는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대사에서 공급 주도의 원유 하락장은 오펙에 의해서 1986년과 2015년 단 2번만 있었고 오펙이 의도적으로 낮은 가격을 견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 셰일이 거의 정점에 도달한 상황에서 오펙이 치킨 게임을 시작할 이유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라크는 오펙의 석유 할당량을 맞추기 위해 하루 26만 배럴 생산량을 줄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오펙은 저번 회의에서 이라크, 러시아 그리고 카자흐스탄이 할당량 이상으로 생산했다고 시정을 요청했습니다. 유가가 일반적으로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향이 있지만 수요 역시 많이 중요합니다. 오펙은 이번 월간 보고서에서 올해 지금까지 수집된 데이터를 반영하여 2024년 세계 석유 수요 증가 전망치를 낮추었고 내년 전망치도 낮췄습니다. 이는 오펙이 세 번째 연속으로 글로벌 수요 예상을 하향 조정한 것으로 대부분은 중국 수요 예상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제 활동이 둔화하면서 디젤 소비는 계속 침체하였는데 주로 건물 및 주택 건설이 둔화하였고 대형 트럭에서 석유 디젤 연료가 액화 천연가스로 대체되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디젤 트럭에서 LNG 트럭으로 급격히 전환하면서 운송업에서 디젤의 수요 역시 가파르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LNG 가격이 디젤 가격보다 저렴하고 더 친환경적이다 보니 대체되는 속도가 매우 빠른 편입니다. 개인적으로 LNG나 호주 우드사이드 주식의 미래를 좋게 보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아무튼 오펙은 올해의 수요 증가율이 코로나 이전의 역사적 평균 연간 수요 증가인 하루 140만 배럴보다 여전히 높다고 밝혔으며 내년에 하향 조정한 양 역시 하루 164만 배럴 증가로 코로나 전 증가율보다 높습니다. 대부분 조정이 중국 수요에서 나온 만큼 최근에 나온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나오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펙은 10월부터 최근 감산을 해제하기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이 계획을 2개월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오펙이 내년 수요를 하향 조정한 마당에 12월부터 감산을 해제하기 시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줄어들 기미가 없던 미국 천연가스 재고가 드디어 5년 평균 근처로 조금 내려왔습니다. 중국 항공기 운항수와 마일리지는 역대 최고를 찍고 있습니다.
작년에 같은 기간에 비해 14% 증가했는데 특히 국제선은 97% 증가했습니다. 경제 데이터는 같은 수치를 놓고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전혀 다른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CPI 발표 때마다 시장은 최대한 긍정적으로 해석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주로 시장이 하는 이야기는 일시적이라거나 추세는 하락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코어 CPI는 그다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연준은 9월에 50bp 금리를 인하했고 12월까지 2번 더 인하할 계획이었습니다. 9월에 50bp 금리 인하는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하는 연준이 해리스 선거 캠페인을 도와주기 위해 진행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골드만삭스에 의하면 미국 가계의 주식 노출은 현재 48%에 달하는데 이는 1999년 후반 IT 거품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와 유사한 수준이라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지난 10년간 S&P 500에 꾸준히 투자했던 사람 중에 코로나 급락 때 판 사람과 계속 들고 있었던 사람들의 수익률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게 포모든 뭐든 현재 미국 국민들의 주식 투자 열풍이 이해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찰리 먼거 형님이 투자에 있어 이미 모든 사람이 간기를 따라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과거 IT 열풍 때의 결과가 나지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재밌는 것은 투자회사 아폴로에 따르면 미국의 주식과 주택 가격 상승으로 미국 가계의 신용카드 부채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고 대차대조표가 매우 양호한 상태라고 발표했습니다. 다시 말해 주택이 있고 주식 투자 중인 중상류층과의 빈부격차는 더 벌어졌고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온도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세노버스 9월 동안 8.6밀리언 개의 자사주를 매입해서 폐기했습니다. 8월보다는 못하기는 하지만 9월에 여러 가지 나갈 돈이 많아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1월에 자사주 매입이 갱신되는데 유가만 받쳐준다면 앞으로 당분간은 이 정도 수준에서 계속해서 자사주를 매입할 것 같습니다. CV는 내년 후반부터 2026년을 보고 사는 주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때쯤이면 선라이즈 유전 등에 나가는 돈이 줄어들고 FCF가 급증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WTI와 WCS의 가격 격차는 12달러 정도로 나쁘지 않습니다. 파렉스 3분기 생산량은 하향 수정된 예상 전망치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현재 주가가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 3분기 가격이랑 비슷한데 당시랑 현재의 유가나 발행된 주식수 차이를 생각해보면 너무 심하게 까이는 느낌이지만 앞으로 생산량과 매장량 발표가 중요해 보입니다. 계속해서 상당량의 자사주를 꾸준히 매입하고 있는데 유가만 받쳐준다면 자사주를 정말 싸게 대량 처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CEO는 브렌트 유가가 60달러 밑에서 장기간 머무르지 않는 한 배당이 커트될 일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경영진 신뢰도가 바닥이라 믿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페트로탈 3분기 생산량이 역대 최악이라던 작년에 아마존강 수위보다 올해 건기 수위가 더 안 좋았던 걸 감안하면 작년 같은 분기 생산량보다 39%나 많은 생산량은 고무적입니다. 3분기 마지막 날 기준으로 들고 있는 현금 유동성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8% 정도 증가했습니다. 현재 아마존강의 수위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조금 나아지고 있고 11월 중순에 새로운 유정인 21H도 완공될 예정이라 이대로 간다면 최종 생산량은 올해 가이던스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최근에 시추한 유정 20H의 초기 생산량은 하루 5,300배럴로 나쁘지 않습니다. 5월에 인수 발표가 났던 스페인 회사가 운영하던 블록 130일 유전에 대한 페루 대통령의 최종 승인이 나오면서 생산량 확장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부채가 없는 회사가 유가를 해증을 하는 경우는 드물기는 하지만 내년 8월까지 30%의 생산량을 해증하면서 유가 하락에 대비했습니다. 나쁜 소식이라면 아마존강 건기 기간에 브라질 수출 대신 에콰도르의 50p 파이프라인을 이용한 수출 시범 운송을 테스트했었는데 낮은 강수위로 5대의 바지선 중 한 대만 화물을 운송하는 데 성공하면서 건기 기간 대안이 되기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결국은 생산량을 예상대로 증가시키려면 궁극적으로 페트로페루의 OMP 송유관 사용이 필수가 될 것 같습니다. 캐나다는 2023년에 260만 명의 이민자가 늘었고 2024년 중반까지 119만 명의 역사적 순이동을 경험합니다. 이는 세계 역사상 전쟁이나 분란으로 인한 이동을 제외하고 순수 이민 규모로 가장 큰 유입입니다. 캐나다의 건설붐이 일어나지 않는 한 밴쿠버와 토론토 같은 대도시의 임대료가 상상을 초월할 거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장 큰 도시인 토론토를 예로 들면 초과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연간 공급 증가량이 현재 수준의 10배에 도달해야 한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특히 느려터진 정부 정책으로 8월 건축 허가량은 7% 하락했지만 모기지 상환금과 임대료는 급등했습니다. 건설 중인 주택이 줄어들고 있으며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임에도 서민들의 주택 구매 가능성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최근에 고육지책으로 유학생 수를 줄여서 렌트비를 낮추려고 하지만
캐나다의 평균 임대료는 2021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짧은 기간 동안 34.6%나 상승했고, 특히 밴쿠버는 40.3%가 증가했습니다. 높은 금리나 실업률은 부동산 시장의 악재이지만 급진적인 인구 증가로 인해서 캐나다 리츠 주식들의 장래는 밝아 보입니다. 캐나다는 미국보다 4배나 많은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있고, 소득 대비 캐나다의 주택 가격은 미국을 크게 앞지르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앞으로 10년간 1인 GDP 성장률에서 캐나다는 꼴찌를 예상합니다. 실질적인 부는 민간 부분에서 창출되며 기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통해 더욱 촉진되어야 하는데, 캐나다는 무능한 정부로 인해 임대 사업자와 폰지 금융의 투기 시장이 되었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